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공학논술까지 김필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로 여러분이랑 같이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 모의고사 해설 잘 봤죠? 자, 9월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 말에 당황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야. 아니요, 선생님, 저는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깊은 지식을 묻지 않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수준에 맞게 아주 쉽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 내신 문제에서도 어렵지 않은데? 라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물론 범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다 까먹었던 친구들은 앞에 이거 헷갈린데?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지만 이걸 내가 몰라서 못 푼다. 만약에 이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다면 이건 나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문제가 대부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까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푼 거였어요. 사실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뭐 수능 이제 선택과목 문제에서는 자 문제를 봐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근데 이거 처음 보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고1 수준답게 이제 고1 문제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25번까지 25문제 한번 다 풀어볼게요. 알았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고 그 다음에 자 재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1번. 자 1번은 단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다음은 어떤 전기차의 상세 정보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라 되어 있네요. 길이, 너비, 속력, 충전 시간,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 이걸 물어봤는데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 유도량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보면 길이는 단위를 뭘 써요? 미터를 쓰네, 그치? 미터. 얘는 미터를 쓰고 있네요. 너비 못 쓰고 있어요. 그쵸? 미터를 쓰네요. 기본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속력은요.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고 있죠,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속력의 단위고, 길이의 단위고, 길이 단위고요. 길이 단위. 얘는요, 시간의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와 시간이 같이 있네. 아하, 얘는 그러면 유도량이구나. 는 판단할 수 있겠지. 답은 3번이고. 자, 4번도 볼게요. 4번은 지금 분을 쓰고 있어요, 분. 기본 단위가 초가 아닙니까? 맞아요. 초인데, 어쨌든 얘도 시간의 기본 단위잖아요. 1분은 60초로 환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 킬로미터로 돼 있었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아니 얘도 K하고 M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얘도 유도량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앞에 있는 요 K, 킬로라고 쓰는 건요. 이거는 뭐냐면 접두어예요. 단위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사실 여기다가 숫자가 커지면 싫잖아. 그래서 이를 곱하기 1000 대신에 킬로라는 걸 쓰는 거죠. 요게 실제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접두어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기본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규모에 대한 자료래요. 이것도 뭐 너무너무 쉬워요. 자, 쭉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적혈구가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니까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걸 뭐 마이크로미터로 고치게 되면 대충 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가 되니까 어쨌든 요 정도 수준이래요. 자, 문제에서는요, 적혈구보다 작은 규모가 뭐가 있느냐. 야,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적혈구가 크니 고양이가 크니 적혈구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야. 알았지, 그치? 적혈구가 크니 에베레스트산이 크니 적혈구요. 그러면 니네 적혈구는 저 8,000m야? 말도 안 되죠. 지구 반지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은하의 반지름 뒤딱 크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그치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크단 말이야. 이건 진짜로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고요. 자, 답은 뭐예요? 수소 반지름이죠. 야,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할까? 틀린 사람 없겠죠, 거의, 그지? 틀린 사람은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찍은 사람일 거예요. 그냥, 2번으로 해! 하면서 2번 쫙 이렇게 한 사람들일 테고, 자,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수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란 건, 자, 같은 얘기로 그러니까 수란 것은 뭐 1, 2, 3, 4 이렇게 수십이 아니야,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가 돼요. 실제로 수소 원자는요, 수 나노미터보다 조금 작아. 가장 작은 원소이기 때문에 얘는 0.1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요 수소 원자의 지름 자체가. 오케이, 0.1 나노미터.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큰 원자들은 헬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커지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나노미터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틀리면 안 돼요. 자, 3번 문제. 자, 3번은 이제 센서에 대한 문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그 다음에 센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처음에 배웠었지, 그치? 자,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하여 1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우량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무게를 뭘로 환산해요? 깊이로 환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환산한단 말이야.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봤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야. 자,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 측정값은 연속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1시간 간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이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라 얘는 1시간 간격이야. 간격이기 때문에 1시간, 그 다음에 또 1시간 지나서의 간격이니까 연속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연속적이 틀렸습니다. 자, 니은 디지털 우량계에는 아날로그 형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게 아날로그 신호예요? 지금 이 무게, 그치? 무게를 측정해서 얘가 빗물량을요 측정하죠. 자, 빗물량을 빗물의 양을 측정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아날로그 신호죠.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고요. 여기에 뭘 통과시켜요? 센서를 통과시키게 되면 센서에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요. 오케이? 그리고 전기 신호로 바꿔요. 미안해.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짠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이 센서에서 뭘로 바꿔요? 이 신호를 이 센서에서 전기 신호로 짠하고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낸다는 얘기야. 일종의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센서가 있다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되기 쉽다라고 돼 있는데 반대도 있죠, 그죠? 손상되지 않아요. 틀렸어요. 왜? 아날로그 신호는 굉장히 값들이 연속적인 값이야. 이렇게 막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범위, 자, 여기 모든 단위를 다 전송해야 되는 거지. 근데 디지털 신호는 얘를 잘라놓은 거라 얘기했었죠. 이렇게 잘라.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 아날로그 신호랑 대체로 비슷하게 만드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는 굉장히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X축의 값이 모든 값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디지털 신호는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보다는 우리가 저장하거나 전송해야 할 값이 더 적죠. 그치? 대신에 이러한 좀 손실이 있긴 한데 이러한 손실들은 어때요? 우리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그 정도 손실이라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MP3 알죠? 그죠? MP3도 마찬가지로 되게 이걸 아날로그 신호를 압축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귀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원래 그 아날로그 원래 신호 있죠, 그죠? 원래 녹음된 신호 그거 듣는 거랑 MP3로 듣는 거랑 음질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요. 나는 모르겠어, 음질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귀가 예민한 사람은 그걸 알겠대.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정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에 훨씬 더 가깝지만 디지털 신호는 조금 더 그런 손실들이 조금 있는 거지, 그치? 어쨌든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전송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자, 디귿은 X가 되겠죠. 오케이? 아날로그 신호가 훨씬 더 정보도 많고 정보량이 많으니까 전송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손상되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얘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디지털 신호는 주변 신호랑 비교해서 일부가 손상돼도 다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겠네요. 자, 2번. 자, 이런 식으로 3번 설명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여러분들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기억나요? 근데 여기는 너무너무 친절하게 그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일단 여러분들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랑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에 고온의 별이 있었습니다. 고온의 별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쫙 나가는 게 뭐야?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였어?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자, 스펙트럼. SR 스펙트럼은요? 뭔지 알겠죠? 빨리 준수하는 거가 다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온의 기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저온의 기체가 짠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별빛이 여기를 통과하겠지. 그럼 여기 통과하면서 얘가 일부 흡수해요. 일부 파장을 흡수를 하면 어떠한 빛이 남아요? 그렇지. 아주 조금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노란색이 빠졌어. 그치?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야. 얘가 노란색을 먹었단 말이야. 노란색. 그럼 얘가 지금 이 기체가 뭘 갖고 있는 거야? 노란색을 갖고 있으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서 얘가 고온의 기체가 돼요. 고온의 기체. 이해됐죠? 그럼 얘는요, 이제 고온의 기체에서 다시 저온의 기체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또 에너지가 짜고 방출해요. 아까 먹었던 거 토해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걸 토해내겠어? 그렇죠. 뭔가를 방출하고 있지, 그치? 방출 스펙트럼. 아까 먹었던 노란색을 얘가 내놓는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얘기했었어요. 자, 이거는 원소 2의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래. 자,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얘도 흡수 스펙트럼이래. 자, 문제 알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는 일단 여기서 볼게요. 고온의 A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온의 A. 원소 고온의 A는요. 고온의 A는 자, 고온의 기체가 됐잖아. 고온의 기체는 특정 파장을 방출하죠.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뭐예요?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났죠? 자, 니은 A와 B는 동일한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의 요 구멍 뚫린 부분, 얘가 지금 방출하는 요 부분과 얘가 흡수하는 부분이 다르죠. 뭐 1차는 거 몇 개 있긴 한데 1차나요? 이거 거의 좀 다르네, 그지? 1차는 게 없네, 하나도. 그렇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과 위에 게 동그란 부분이 1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동일한 원소가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 세 번째, 별 S의 대기에는 B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별 S에 보면 자, 일치, 그치? 얘도 일치하죠. 얘랑 일치하죠. 물론 남은 거, 요것도 있지만 요거는 아마도 다른 원소에서 얘가 다른 원소에서 흡수한 걸 거란 말이야. 오케이? 무슨 얘기 알겠죠, 그죠? 그래서 B에서 이런 별 S의 B 기체가 있기 때문에 요 동일한 파장을 흡수한 거고, 나머지 노란색은 다른 기체에 의해서 아마 흡수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B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이런 식으로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무엇인지만 대충만 알아도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 4번 문제 되겠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빅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빅뱅 얘기. 자, 빅뱅도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역사를 살짝만 알아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죠. 근데 하도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살짝만 조금만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돋아날 거예요. 자, 그림은 5번.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 입자가 생성됐어요. 기본 입자가 뭐 있었죠? 배운 거? 그렇죠. 쿼크하고 전자가 기본 입자였죠. 그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자란 건 쿼크 3개, 얘도 중성자도 쿼크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지, 그치? 조금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양성자는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요, 업쿼크 1개랑 다운쿼크 2개가 만나서 하나의 양성자, 플러스 입자를 띠는 양성자 모여서 자, 중성을 띠는 중성자가 만들었다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은 이런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된 거죠. 이해됐지? 자, 마지막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 1개에다가 전자 1개가 빵 하고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 헬륨 원자는요. 이렇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인 원자 핵에다가 주변에 전자가 짠짠 2개가 모여서 이런 식으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빅뱅 이후로부터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빅뱅 초기에 높은 열이 있지, 그치? 우주 공간에 전체적으로 퍼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주 공간 전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언제나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입자들의 활동성이 약해져서 붙기 시작한 거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정한 원자까지 만들었다라고 되는 거죠. 자, 전자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렇죠.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 2개가 있으니까 기억이 맞겠고요. 자, 그 다음 니은 헬륨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야, 원자핵 봐봐. 야, 이 원자핵이거든? 얘는 중성이야. 하지만 여기 있네요. 얘는 전체적으로 헬륨 원자핵은요. 얼마를 가져요? 자, 플러스 이만큼을 갖다는 얘기야.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낮다. 자,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요게 맞는 틀린지 검증할 거야.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낮다. 그런가요? 아니지.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며. 가시기가 더 높은 거죠, 온도가.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그렇지. 1번이 되겠죠. 기억. 어렵지 않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기억한다라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이게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화학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묻고 있습니다. 자, 6번 읽어볼게요. 6번. 그림은 화합물 A,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보니까 화합물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네. 아, 무슨 결합이야? 예?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그리고 얘가 플러스였다는 얘기는 원래 A 플러스가 아니라 내가 A를 한번 그려볼게요. A는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한 거야? 잃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 전자가 하나가 여기 더 있었단 말이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더 있었겠죠.
그럼 전자 개수 몇 개요? 2, 8, 1이니까 얘는 몇 번이에요? 바로 11번 원소였구나. 11번 뭐예요? 나트륨이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니까 하나가 더 적었다는 얘기예요. 전자가. 하나 지워볼게요. 하나 지우자. 그래서 B라는 거는 자, 몇 번이에요? 보니까 전자 2개에다가 여기 7개니까 9번 원소였어요. 9번은 자, 플로린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았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뭐 이미 원소 기호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지는 알아요. 다 그지? 확인했기 때문에. 자, B의 원자과 전자수는 7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원자고 얘는 B 플러스 아니라 B라 물어봤어요. B. B는 그러면 하나가 없는 거니까 자,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네요. 맞네요. 반응할 수 있는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고 하나만 유의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18쪽은 어떻다? 원자과 전자가 0이다. 왜?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7 맞고요.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라도 있어요. 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어때요? 아니, 일단 이거 맞고요. 기억, 그지? 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어때요? 그쵸, 맞죠, 이것도, 그치? 얘는 몇 번? 11번. 얘는 몇 번이야? 9번이 되는 거죠. 전자, 중성원자의 개수를 셌으니 중성원자의 전자의 개수를 셌기 때문에 맞고요.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다. 아니지. 얘는 주기가 하나, 둘, 세 개. 얘는 3주기예요. 얘는 몇 주기야? 하나, 둘. 전자 값줄이 2개 있기 때문에 2주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A가 더 높은 주기가 돼요. 껍질이 더 많죠.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쉽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요게 3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자, 7번은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지워볼게요. 번 주기율표의 일부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1쪽, 2쪽, 16, 17쪽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가 1쪽 1번이니까 수소예요. 2주기 16쪽은요. 산소가 되겠죠. 그죠? 3주기 C는요. 마가 되겠지. 마그네슘이에요. 뭐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데 그냥 알아봅시다. 17쪽은요. 염소가 되겠죠. 우리 외웠어요. 수, 헬, 리베, 풍탄지사, 플레나마이고 다 외웠지. 그치?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가 뭔지만 알면 조금 더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소 A부터 D 중 B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는 한 가지다. 자, 공유결합은 항상 뭐였어요?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 공유결합이죠. 그러면은 금속과 비금속을 따져볼게요. 금속은 누구만 금속이야? 얘만 금속이에요. 얘만 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뭐야? 비금속이죠. 그러면 A와 D 중 B와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건 A도 되고요. B끼리도 되고 그 다음에 D끼리도 되는 거지. 그치? 원소는 자 A와 D 중으로 됐으니까 얘가 한 가지 아니라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잖아. O2 됐잖아. O2 되죠. 그 다음에 H2O 되고. 그죠? 그 다음에 CLO. 이거 합쳐서 합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금속이라는 원소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자, 니은 CD2에서 음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CD2는요. 요거예요. Mg하고 Cl. 그냥 정확히 말하면 MgCl2죠. 얘는. 뭐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알면 더 훨씬 더 쉽죠. MgCl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자는 어떤 거야?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2 플러스고요. 얘는 1 마이너스죠. 얘는 전자를 어땠어요? 얻었죠.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껍질의 변화는 없죠. 껍질의 변화가 없고 그러면 누구랑 똑같은지 볼게요. 18쪽 써볼게. 18쪽에 자 1쪽은 뭐예요? 헬륨, 헬레나였죠. 헬레나. 아르곤, 헬레나였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하나 더 차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은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어때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자, 디귿. 공유하는 전자쌍의 수는 B2가 D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B2 볼게요. B2는 16쪽이죠. 16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16쪽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루이스 전자점식 배웠었지, 그치? 자, 산소는 얘가 16쪽이기 때문에 몇 개 모자라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6개가 원자과 전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자가 전자 몇 개 모자라요? 2개가 모자라죠. 모자란 만큼 공유하자. 모자란 만큼 공유했죠. 자, 옆에도 똑같이 산소가 있었어요. 얘가 16쪽이야. 얘는 원자과 전자 6개죠. 16쪽 쪽이에요. 6개죠. 몇 개 모자라? 2개 모자라죠. 모자란 만큼 공유하자. 각각 원자에서 2개씩 공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6쪽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자를 쓸 건데 얘의 자기가 갖고 있는 즉 하얀색의 원자 전자는 총 6개죠. 근데 2개 이미 썼어요. 2,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지. 얘도 2개 이미 썼지, 그치? 자, 6개 해야 되는 게 2,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쌍을 공유해요? 아, 공유 전자쌍이 2쌍이구나. 전자쌍이
얘는 두 쌍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D는요. D는 CL이죠. CL 그려볼게요. 자, CL은 몇 쪽이에요? 17쪽이죠. 자, 옆에도 CL 하나 더 있어. 얘도 17쪽이죠.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잖아. 7개니까 몇 개 모자라? 한 개 모자라죠. 모자란 만큼 공유하죠. 얘도 모자란 만큼 공유하죠. 이렇게 공유했었죠. 그럼 자기 전자가 지금 얘 한 개이기 때문에 총 원자가 7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 포함해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에요?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되겠죠. 쌍은 얘는 한 쌍이구나 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전자쌍의 수는 B2가 D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B2가 D2 작다라 했는데 얘는 어때요? 이게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습니다. 자, 7번의 답은 그래서 뭐예요? 니은 하나만 맞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두 쌍, 한 쌍.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7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지금 알칼리 금속에 대한 문제예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고, 알칼리 금속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간고사인가 1학기 때 시험 봤을 때 요거 이런 특성 외우느라고 조금 힘 좀 뺐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그때 열심히 기억하고 있으면 요 문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 같아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성을 나타내는 실험이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석유에 보관된 A를 핀셋으로 꺼내요.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면을 관찰한다. 왜 석유에 보관한다 그랬어요? 얘는 O2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왜냐면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너무 쉽게 반응해서 산화 금속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석유나 파라핀에 보관한다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에 담긴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거 나랑 같이 외웠었지, 그치? 무지개 색깔은 빨주노초파, 페메비,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무무빨이에요. 무무빨이기 때문에 얘가 무무빨 뭐였어? 얘가 산중염이었지. 산중염기란 얘기야.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특징이 뭐였어요? 산성과 중성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염기성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성과 염기성 사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인지 아닌지, 혹은 염기성 용액이 중성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산과 염기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무색이기 때문에. 아니, 산과 중성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 조각을 넣고 관찰했더니 얘는 A 단면의 은백색 광택이 금방 사라졌다. 아, 얘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금속을 만든 거지, 그지? 한번 써볼게요. 나트륨 가지고 나트륨을 여기 써볼게. 얘를 나트륨 산소와 반응시켜 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일단 반응시킬 때는 원칙이 뭐였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다. 알았지, 그지? 계속 맞추지 마. 맞추지 말고 이제 두 번째 뭘 확인해요? 얘는 금속이니까 이렇게 써요. 그지? 금속은 혼자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뭐야? 공유결합이죠, 그죠? 공유결합은 이렇게 툴 붙어 있는 거 맞아요? 얘는요, 이온결합이야. 아, 이거 이온결합이니까 이제는 이온을 확인해야겠구나. 어라? 다르네, 그치? 뭐 어떻게 해요? 크로스 배웠지, 크로스 배웠죠. 숫자를 크로스. 2가 되는 거죠, 2가. 여기 1은 생략. 이 크로스, 요 숫자는 여기 있는 생략. 오케이? 아, Na2O가 됐구나. 세 번째 이제 뭐예요? 확인했으면 마지막에는 그치, 개수를 맞추세요. 산소가 2개죠.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 전체가 2개가 돼야 돼. 그러면 나트륨 몇 개 돼요?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추는 거야. 오케이? 이런 우리 아마 최근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지? 이 산화와 환원 배우면서 반응식 쓰는 연습 지금 연락이 하고 있을 거야. 그지? 맞죠? 쓸 수 있어야 돼, 이제 슬슬. 오케이. 1학기 때는 좀 어려웠지만 이제 2학기 때 쓸 수 있어야 돼, 천천히. 자, 그래서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그래서 산화된 금속. 이게 검은색이, 그지? 요게 무슨 색이었어요? 검은색의 금속이었다라고 배운 것 같아. 그 다음에 A는 물과 격렬히 반응하고 수용액의 색이 붉게 변화했다. 자, 뭐가 됐다는 얘기야? 염기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나트륨과 뭘 반응시켜요? 물을 반응시키게 되면, 물이 반응하게 되면 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쪼개진다라고 돼 있었지, 그지? 그래서 염기성 용액인 NaOH를 만들고요. 자, NA하고 OH 썼어요. 그럼 뭐만 나와요? 그치?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그치? H2. 자, OH 쓰고 H가 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H2가 나온다라고 돼 있었지. 자, 그래서 계속 맞춰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가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크로스 안 해도 돼. 자,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지금 홀수계 있으니까 이 2개 쓰면 얘도 2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H2O니까 H2에다가 4개네. 그럼 얘가 이 2개가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개수가 딱 맞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나에서는
붉게 변한다. 이게 식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이게 조금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모든 걸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가에서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맞죠? 가에서 산소와 반응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칼로 단면을 관찰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가. 자, 니은 기억은 수용액의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지? 무빨. 빨간색이 염기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 얘는 당연히 중성이겠죠. 근데 우리가 얘 수용액이 붉게 변화했다. 염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페놀프탈린 용액을 쓴다라는 거. 자, 디귿. A를 석유 속에 보관하면 A가 물,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석유 속에 보관하는 건 O2를 차단하는 거나 하여튼 산소를 차단하는 거죠. 물 속에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산소가 있죠. 그죠? 이것도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 속에 있는 산소나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O2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겠네요. 이거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8번 문제까지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답은 뭔가요? 5번이 되겠나요?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겠네요. 자, 이렇게 풀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이제 별이 생성되는 과정. 이제 뭐 태양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빅뱅 다음에 배웠었지, 그치? 두 개의 그림은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간은 뭐예요? 간은 탄소가 끝이네. 그래서 얘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태양 정도인 이러한 별이 가가 되겠고요. 나는요. 더 무거운 원소가 생겼네요. 얘는 질량이 여기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거죠. 10배 이상 되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여기서 왜 수소 핵융합이 더 진행이 안 된다고 했어요? 얘는 작기 때문에 아무리 중력 수축이 일어나더라도 온도를 8억 켈빈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이상의 핵융합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얘는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탄소 만들고 또 중력 수축. 그럼 또 어때? 온도가 8억 켈빈 이상 되니까 또 다른 게 만들어서 가장 안전 원소인 철까지 핵융합이 진행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우리 얘기는 다 했어요. 기억부터 볼게요. 중심부의 온도는 어때요? 가가 높다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아니죠. 당연히 얘는요, 얘가 훨씬 더 높지, 그치? 왜? 중력 수축이, 별이 크다 보니까 중력 수축이 많이 일어나서 훨씬 더 중심부 온도가 훨씬 높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가는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갖는다. 아니에요. 얘는 그냥 백색외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치? 더 이상 안 크니까 이대로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도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모인단 말이야. 하지만 어때? 핵융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왜? 철 이상은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 더 불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너지 가지고는 잘 만들 수가 없어요. 핵융합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에너지가 계속 쌓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별의 에너지가 많아서 부글부글 끓게 되면 뻥 하고 터져버리겠지.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바로 나에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는 진화과정 초신성 폭발이 없어요. 이거를 뭘로 고치면 돼? 나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거 됐죠? 자, 그다음에 디귿. 나의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한다. 보세요. 나 중심부 그러면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이나 염화, 철은 안 외웠지. 더 뒤에 있단 말이야. 일로 갈수록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쪽일수록 훨씬 더 무거운 원소가 분포해요. 답은 디귿만 맞겠네요. 자, 2번이 되겠다. 이게 됐죠? 이게 9번 문제.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단편적인 지식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A, B를 각각 녹였는데 얘가 전류가 흘러요. 근데 얘는 모습이 다르죠.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겠어? 그렇지, 얘는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성 물질이죠. 뭐 이온 화합물 혹은 이온성 물질, 이온 결합을 가진 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똑같아요. 얘는 공유 결합성 물질이죠. 물질인데 공유 결합성 물질 중에서도 어때? 전류가 흐르는 게 있었어요. 뭐 제외한 거야? 그 중에 HCl이라든지 NaC3 이런 등을 제외한 게 바로 요 실험의 요 물질이 되겠지. 왜? 전류가 안 흐르거든. 얘네는요, 어때요? 얘네는 전류가 흐르죠. 공유란 물질인데 불구하고 얘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그래, 얘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해볼게요. 염화나트륨 어때요?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흘러요. 동그라미 흘러요. 얘는 안 흐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바로 답이 나왔네, 그지? 바로 답이 뭐예요? 1번이 짠하고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렇겠지?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몇 틀린지 볼게요. 2번은요, 염화나트륨 통하고 얘도 통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포도당은 공유성 물질이기 때문에 안 통하고요. 염화칼륨 통하죠. 반대로 돼 있네요. 포도당 안 통하고요. 설탕도 안 통하겠지, 그렇지? 설탕 안 통하고요. 황산구리는 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하고 안 통하고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X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는 거지. 쉽지,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온성 물질과 공유결합성 물질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공유결합성 물질 중에서도 이렇게
이거 빼고, 그렇지? 나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지각의 변동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 정말 기본적인 얘기만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의 흥미를 여러분한테 지켜주기 위해서 자, 다른 건 못 봤지만 우리 과학은 잘 봐야지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았지? 근데 다 잘 보면 어떡해. 어차피 상대평가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지금 예상하는 게 만점이 1등급이 아닐까, 혹은 뭐 47점, 48점 1등급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 틀리면 2등급일 수도 있어. 너무 쉬웠어 이번에.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뭐예요? 상승 생겨서 이런 식으로 판이 새로 생성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해령이라고 불러요. 발사는 경계인 해령이고요. 자, B는요. 자, 이렇게 해령과 해령 사이에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얘를 뭐라 불러요? 그렇지. 보존형 경계인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세요. A에서는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 아니죠. 판의 소멸이 아니라 생성이 일어나는 거지. 판의 소멸은 해구에서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 B에서는 해령이 발달한다. 아니었죠. 해령이 아니라 뭐였어? 변환단층이 되겠네요. A로 바꿔야겠지? 이걸 바꾸자, A로. 이걸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앞에 걸 바꾸는 게 낫겠다. 그치? 이게 더 쉽겠다. A에서는. 그죠? 틀렸네요. 자, 화산활동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활발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산활동을 보시게 되면 A가 더 활발하다 되어 있는 거지. 그치? A는 자, 화산하고요. 뭐가 있어요? 화산과 지진이 보통 있는 거고, B는요. 온리 뭐만 있어요? 지진만 있죠. 화산이 거의 없어요. 발견이 거의 안 돼. 그래서 그냥 1학년 과정에서는 그냥 지진만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디귿만 맞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아쉽다. 그치? 자, 11번 문제 끝났고요.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 좀 묻고 있어요. 물질의 전기적 특성. 표는 전기적 성질에 따라 몇 가지 물질을 구분한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고무와 구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너무 쉽네. 야, 도체가 뭐야 그러면? 고무야? 고무가 전기가 통하니? 아니죠.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구리가 되는 거고요. 부도체는요, 얘가 고무가 되는 거지. 이거 모르면 진짜로 이건 초등학교 돌아가야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세요. 기억은 고무이다.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보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자, 니은보다 기억이 더 전류가 잘 흐르나요? 그렇죠. 구리가 더 잘 흐른다. 맞네요. 자, 절마듐에 불순물을 추가하여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마듐은 반도체죠, 그죠? 몇 족이에요? 14족이죠. 14족에다가 불순물 13족이나 아니면 15족을 섞게 되면 N형 반도체나 혹은 P형 반도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절마듐 자체를 반도체라고 하는데 절마듐 자체는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다 불순물을 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 전도성이 생기죠. 그때부터 아주 크게 만들어지지, 그치? 자,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다. 맞게 되겠네요. 오케이. 순수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게 되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향상이 돼요. 이해됐네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2번 문제. 자, 됐고요.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얘는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어떻게 됐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각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좀 깨끗하게 지워보고 할게요. 13번 그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용 광물 중 하나인 휘석을 나타낸 것이다. 휘석 보니까 어때요? 한 줄로 쭉 돼 있네, 그치? 그럼 당연히 어떤 게 규소겠어요? 중심이 규소죠, 그죠? 규소가 4+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규소. 산소는요, O2-가 이렇게 O2-, O2-, 얘도 O2-죠. 근데 얘는요, 옆에 있는 규소랑 4+랑 뭐가 있어?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그치? 얘는 공유산소란 말이야. 어쨌든 기본 단위는요, 이렇게 SiO4가 되겠네. 얘도 SiO4. 뒤에 하나 있잖아.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치? SiO4. 즉, 규산염 삼연체가 되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얘가 이온처럼 보이지만 지금 얘는 무슨 결합이라는 거? 공유결합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이게 좀 특수한 공유결합이다라고 선생님 강의에서 설명했었어요. 이거 베일결합이라 부르는데 이런 과정은 배우지 않아요. 공유결합 중에서 한쪽이 전자쌍을 다 제공한 경우인데 나중에 3학년 때 여러분이 화학에서 배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자,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이거 틀리기 쉬워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온결합처럼 보이는데요.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이 맞습니다. A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석은 규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삼연체 모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동그라미.
그다음에 규산물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반도체 수자의 원료가 돼. 자, 규소는요. 이 규소. 규소는 몇 족이에요? 얘가 14족이죠.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14족에다가 불순물 13족이나 15족을 섞게 되면 반도체가 되고요. 14족 자체만으로도 뭐가 돼요? 그렇죠. 순수 반도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C도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A, B, C 모두 맞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13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고요.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각각 에너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죠? 지구에 있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가? 이 지구에 있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총 3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부터 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가, 다는 각각 태양 에너지. 힌트를 주고 있네요.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는 거야. 당연히 밀물과 썰물은요,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이런 걸 뭐라 불러요? 그렇지. 얘를 조력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지. 조력 에너지. 자, 나는요. 날씨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아래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아래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면 태양 에너지가 뜨겁게 가열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얘는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다는요.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가 분출된다. 화산과 지진. 이건 태양이 막 가열하면 화산이 만들어져?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러면 태양이 막 많이 가열되는 적도 지방에 화산이 무지하게 많겠네? 그건 아니잖아, 그죠? 자, 일본 그런데 화산이 되게 많잖아.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 화산이 많은 거죠, 그지? 그래서 얘는요, 무슨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가는 조력 에너지이다. 어때요? 맞죠? 그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한다가 아니라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돼요? 1바 누구야? 1바 태양 에너지. 자, 두 번째는요? 그렇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자 1번, 그 다음 2번, 얘가 3번이었죠. 조력 에너지가 가장 작은 에너지였어요. 크기가 가장 작았죠. 사실 태양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 차이가 어마무지게 차이 나는 거. 얘는 거의 뭐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얘가 더 많다란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지구 시스템에 됐고. 틀렸고요. 니은. 자, 디귿.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 분출은 직권과 수권.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 분출이니까 직권에서 수권이 아니라 기권으로 나가는 거겠지.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재밌고 쉽다. 그치? 자, 이게 14번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15번 문제 반 이상 풀었네요, 우리. 자, 15번 문제도 수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수권에 대해서.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 B 사이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거래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온이 변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요층, 여기는 여기, 얘는 여기죠. 이 층을 뭐라 그래요? 그렇지. 얘를 혼합층이라 부르죠. 그냥 위에 쓸게, 편의상. 혼합층, 하얀 거 위쪽. 그 다음에 둘 다 여기까지. 쭉 감소하는 부분 있지? 얘는 여기까지 쓸게요. 쭉 감소하는 부분. 여기를 뭐라 불러요? 그렇지. 얘를 수온 약층이라 부르죠. 수온 약층은 누가 더 두꺼워요? 그렇지. 요 놈이 더 두껍네, 그지? 요건 좀 얇고요. 혼합층은 얘가 더 두껍지, 그지? 자, 마지막에 요 부분 뭐라 불러요? 얘를 심해층이라 부르는 거죠. A시기, B시기를 보게 되면 A시기와 B시기의 큰 차이가 뭐예요? 이 표면 온도가 달라요. 표면 온도가 얘는 한 13도, 얘는 뭐 22도 정도가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야? 더운 시기, 추운 시기란 말이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게 되면 뭐 여름쯤 되겠지? 뭐 겨울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위도 지역이 여름, 겨울 뭐 이 정도가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해상의 기온, 해상은 여기야. 해상의 기온 여기야. 해상의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A 시기가 높다 그랬는데 A 시기는 지금 현재 얼마? A가 어디 있어? A가 이거니까 이게 A 시기죠. A 시기 13도야. 13도. 22도인데 얘는 틀렸죠. 그래서 얘는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다. 혼합층은요. 자, A 시기 혼합층은 요만큼이에요. B 시기 혼합층은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가 두꺼워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껍다. 이건 맞네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뭐랑 비례한다 그랬어요? 얘는 바람의 색이랑 비례한다 얘기했었지, 그치? 바람의 세기가 세면 쓸수록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는 바람의 세기가 센 시기고 얘는 바람의 시기가 약한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렇잖아요. 똑같지, 그치? 거의 없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15번 문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뭐가 나와요? 물리학 부분에 이제 중력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쉽게 출제가 됐어요. 정말 기본만 알면 계산할 필요 없이 중력이 뭐고 그 다음에 운동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틀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운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이 물리학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수능 볼 때 이 부분과 화학에서 조금 변별이 크게 나올 것 같아. 자, 어쨌든 얘는 인공위성 A가 지구를 뺑뺑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연직 방향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A 볼게요. 얘는 지금 보세요. 얘는 일정한 속도로 뺑뺑뺑을 도는 거죠. 얘를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 불러요. 그러면 등속 운동입니까? 아니야. 자,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여기까지 왔어.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얘가 여기까지 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치? 어때요? 얘는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얘는 방향이 바뀌어요. 등속 원운동의 뜻은 뭐냐면 속력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나 뭐는 달라요? 속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그 속력의 크기, 즉 크기는 같지만 크기가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속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매번 달라져요. 속도가 매번 다른 운동이 뭔데? 어떻게 하면 속도가 달라지죠? 그렇지, 힘을 받으면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등속 원운동이지만 얘는 속력이 등속, 얘는 속력이에요. 속력이 같다는 뜻이야. 속력이 같다는 뜻이야. 속력은 뭐만 생각하거든? 크기만 생각하거든. 똑같은 속력으로 돌아요. 하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달라지는 운동이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렇지, 얘가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가속도가 있어야 속도가 다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 맞고요. 니은 낙하하는 동안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왜냐면 얘는 누가 잡아당기니까,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점점 속력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얘는 속력이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그렇지? 얘는 무슨 운동이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어쨌든 얘도 가속도가 작용하는 운동이에요. 얘도 가속도 운동이야. 얘는 같지는 않지. 가속도가 같지는 않지만. 왜냐면 방향이 매번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 매번 바뀌어요. 가속도 방향이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면 어느 방향이냐면, 물리학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중심 방향으로 이 가속도 방향이 생겨요. 요게.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벡터 그리면서 아마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이걸 배우게 될 거야. 어쨌든 얘는, 그지? 얘는 점점 증가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작용한다. 그렇지. 얘는 뭘 가지고 설명했어요? 뉴턴의 사고 실험을 설명한 거지, 그렇지? 인공위성을 자 높이 올린 다음에 세게 빵 쐈어, 이렇게. 그럼 얘가 아래로 포물선 운동을 하지, 그렇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만큼 지구도 똑같은 만큼 꺾어지게 되면 요 사이 거리가 언제나 일정한 거죠, 그렇지? 그때 생각날 거야. 자, 그래서 둘 다 중력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뉴턴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뉴턴 이전 사람들은 얘랑 다른 운동인 줄 알았어. 다른 힘에 의해서 얘가 움직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뉴턴 딱 보니까 아닌데? 둘 다 얘는 직선으로 움직이고 그냥 뺑뺑 돌지만 얘는 둘 다 중력에 의해서 운동하는 건데? 라고 하나로 설명했단 말이야. 모든 운동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개 서로 다른 운동을 아주 간단하게 중력 하나로 설명했기 때문에 뉴턴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이게 되지? 자, 그래서 기억님 이것이 모두 맞다. 이게 1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얘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 충돌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물리학적인 흥미를 아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난이도 조절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나 봐. 이 출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쉽게 출제했는데 아마 대부분 다 맞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이거는요. 일단 딱딱한 매트 대신에 푹신한 매트를 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충돌 시간이 어떻게 돼서 매트로 받는 평균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그쵸? 커져서 작아지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선수는요, 자기가 뛰는 정도 높이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바닥이면요, 아프겠지, 등이, 그치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충격량 I는 FT에서 얘가 매트에 떨어질 때와 그냥 딱딱한 바닥에 떨어질 때 가정할게요. 그럼 어차피 같은 높이에 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어떤 거야? 현재 좀 일정하단 말이야. 일정할 경우에 나는 지금 이 매트에 떨어지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내 뼈가, 내 어깨가 받는 힘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충돌에 딱 닿으면서 내 몸이 받는 힘이. 그럼 덜 아프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충돌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매트로 받는 평균 힘은요,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 감소를 찾으시면 돼요. 증가 감소 어디 있어? 자, 증가 감소 3번 있네요. 그래서 17번에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대부분 다 많이 맞았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여러분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왜냐면 포물선 운동은 이런 운동은 좀 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배운 지 좀 돼서 이거 너무 헷갈린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알았지? 자, 18번. 질량이 동일한 물체, 질량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질량 똑같이 쓸게요. M이라고 쓸게요. 같은 높이에서 수평방향으로 던졌어요. 같은 높이야, 같은 높이. 빵 던졌어요. 그랬을 때 운동을 나타낸 거고 얘가 D만큼 움직이고 ED만큼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초 후에 아래로 요만큼 떨어진다 가정할게요. 요만큼. 그다음 또 1초 후에 요만큼 떨어진다 가정할게요. 넘어왔다. 요만큼. 그 다음에 또 1초 후에는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A나 B나 자 A는 1초 후에 어디 있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1초 후에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1초가 지나게 되면 얘는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1초 지나면 얘도 여기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아래쪽 방향은 다 무슨 운동이야? 그렇죠. 이 중력에 의한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이죠. 우리가 이제 뭐 1km 안쪽에서는 그냥 가속도가 다 같다고 본다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등속 운동이야. 얘도 등속 운동이죠. 근데 얘가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등속 운동이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속도가 V라면 얘는 등속 운동인데 속도가 얼마예요? 자, 2V가 되는 거죠. 그죠? 2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처음에 움직일 때, 자, 처음에 갈 때요. 얘가 요만큼 가서 실제로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똑같이 요만큼 가고 아래로는 요만큼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죠. 자, 아래로 요만큼 내려오기. 마지막에는요. 얘는 똑같이 등속이기 때문에 X축으로는 요만큼 가고 Y축으로는 요만큼 많이 움직이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단 말이야, 옛날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대신 얘는 X축으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가는 거지. 하지만 Y축은 똑같단 말이야. 왜냐면 Y축, 즉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거죠. 또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만큼 가고 이게 좀 길이가 다르다, 그치? 너무했다, 그치? 이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 그치? 갔다고 할게 그냥. 갔다고 치자. 갔다고 친 거야. 같은 거야. 갔다고 치자. 그림 좀 이상해, 얘가.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거야, 얘가. 자, 아래는 더 많이 가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연습했었죠, 우리, 그치? 아이고, 잘못 그렸다. 여기다. 자, 이해가 됐죠? 이런 그림 그렸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A,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요. 연직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얘나 얘나 중력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물체를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보세요. 얘는 1배로 움직였으니까 1만큼 가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1배만큼 가는 거고 2배로 가게 되면 2배만큼 가겠지. 그러면 이게 다 누적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1, 1 해서 이만큼. 얘는 2, 2, 2 해서 이만큼. 만약에 얘가 3만큼 갔다면 얘는 2, 2, 2 하면 총 6만큼 가겠지. 그치? 그래서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이것도 맞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수평면에 여기에 바닥에 도달한 시간은요. 뭐에 결정돼요? 연직 방향 운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야. 연직 방향 운동은 둘 다 중력에 의한 등가스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바닥에 닿아요. 얘가 여기 있을 때 얘도 여기 있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겠다. 이게 18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이 세포에 대한 우리 몸에 있는 생명 시스템에서 세포막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장 1학기 제일 마지막에 배웠기 때문에 조금 기억에 더 많이 남을 거야. 그렇다고 봐, 나는.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경로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단백질과 인지질 중 하나다. 보세요. A는 크잖아. 단백질이야, 이건. 그지? 단백질 통로죠. B는요. 자, 인지질. 인산기와 지방산이 같이 있는 얘가 인지질이 되는 거지. 자, 이때 인지질을 확대하게 되면 머리는 얘는 인산기예요. 인산. 얘는 지방산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지. 2개가 있는 거고. 인산기는 친수성이에요. 얘는 물을 좋아해요. 얘는 소수성이야. 곱하기 2야. 얘는 소수성이죠. 물을 싫어해요. 지방산이 뭐냐? 기름이야, 기름. 알았지, 그치? 기름이랑 인산기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끌 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각 볼게요. A는 단백질이다.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단백질 통로가 되는 거고요. 이걸 정확히 말하면 막단백질인 거지. 자, 니은 D에서 친수성을 띠는 부분은 니은이다. 아니죠.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친수성을 띠는 부분이라 기억이가 틀렸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얘가 이 안쪽으로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다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다 물이 있단 말이에요. 세포 안팎으로. 이 안쪽은 물을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물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바깥쪽에 이 인상기를 바깥에 두고 이 물을 싫어하는 이 안쪽 이 지방산이 안쪽으로 모여 있단 말이야. 그렇게 설명했었지, 그지? 자, 그다음에 디귿. 이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은 포도당이 있다. 이는 뭐였어요? 아, 인지를 직접 가는 거죠. 요 틈이 어때요? 되게 작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건 포도당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주 작은 크기의 소수성 분자들. 거기에 소수성 분자들만 보통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O2하고 그 다음에 CO2가 있었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물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 물은 물 자체가 이제 친수성이긴 한데 물 자체는 되게 독특한 물질이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그래서 여기 통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이 이동하는 양은 이거보다는 이제 물이 이제 왔다 갔다 세포막을 이동할 때는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여러분들 이제 콩팥의 조절을 배울 거거든요.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통로를 통해서 물을 이동하기도 해요. 아쿠아포린이라는 그런 막단 배출이 존재하는데 그 막단 배출을 통해서도 이 물이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물을 안 썼어요. 헷갈릴까 봐. 근데 혹시라도 더 깊게 나오게 되거든 물은 얘나 모두 이동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아마 1학년에서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걸.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건 어때? 작은 크기의 소수성 분자고 1로 이동하는 거는요. 일단 좀 큰 것들, 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요 정도 큰 거. 그보다 큰 건 잘 안 돼요. 그 다음 혹은 이온. 아주 전하를 많이 띄는 이온들은 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수성이 이온을 내기 싫어하거든. 이온이 가자 하면서 간단 말이야. 가자. 그러다 너 나가 하면 튕겨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온들은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이 되겠네요. 자, 1번 동그라미. 자, 이게 19번 문제였고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요. 20번 문제. 카탈레이스에 대한 실험. 이건 효소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효소 얘기. 효소. 자, 다 지웠어요. 자, 다음은 감자즙의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과산화수소는요,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가 돼요. 이때 뭐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특정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효소 혹은 이제 촉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효소가 아니더라도 이제 촉매를 통해서도 이거 반응시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효소가 촉매 기능 하는 거잖아. 효소나 촉매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얘 없으면 거의 일어나진 않아요. 일어나긴 해. 조금 일어나긴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가설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어쩌고 자, 이건 반응식 한번 써줄까요? 과산화수소는 H2O2가 되겠고요. 자, 물은 H2O가 되겠고 산소는 O2가 되겠죠. 개수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2가 되고요. 얘가 2가 돼요. 이렇게 반응식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어쨌든 반응식을 뭐 알든 모르든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어요. 어쨌든 밑에 볼게요. 과산화수소 반응 이렇고요. 가설 세웠어요, 가설. 자, 세웠다는 얘기야. 이때 시험관 A, B에 각각 3% 과산화수소 5ml를 넣고요. A에는 증류수 1ml를, B에는 감자즙 1ml를 넣었어요. 감자즙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바로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죠. 레이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카탈레이스는 감자즙뿐만 아니라 우리 간 있지, 그치? 사람의 간, 혹은 뭐 소의 간, 이런 간에도 많아요. 자, 그래서 A를 보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많이 발생했죠, 그죠? 아, 그럼 얘는 뭘 집어넣은 거야? 얘는 증류수를 집어넣은 실험이 되겠고요. 얘는 감자즙을 집어넣은, 카탈레이스가 있는 감자즙을 집어넣은 실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설은 타당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설은 뭘로 세웠을까? 그렇지, 뭐 카탈레이스 혹은 감자즙이 있으면 이 과산화수소가 잘 분해될 것이다. 뭐 이런 거겠지, 뭘, 그렇죠? 자, 그럼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일단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카탈레이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소였죠. 효소의 주성분은 뭘로 돼 있어? 주로 단백질로 돼 있다라는 거지, 그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한다로 적절하다. 가설 맞아요? 그렇지. 그래야지만 어때? 감자즙에 카탈레이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때?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얘가 반응이 잘 됐다는 얘기겠고 반응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맞고요. 자, 나에서 과산소 분해 반응의 활성 에너지는 B가 A에서 크다. 자, 그려볼게요. 활성 에너지를 그려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카탈레이스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보통 발열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카탈레이스가 없을 때는 이렇게요. 얘는 효소가 없을 때요. 효소가 없을 때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 된다는 얘기야. 맞지?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래서 언덕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낮아지죠? 요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효소가 없을 때가 더 큰 거지, 그치? 활성화 에너지는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란 말이야. 아,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도 있는데 어때? 반대로 돼 있지. 우리가 지금 분명히 찾았잖아. A가 효소가 없는 거잖아, A는.
그래서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습니다. 네, 틀렸네요. 이해가 되셨죠? 자, 답은 그래서 밑에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지, 그치? 답은 몇 번이야? 3번.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게 몇 번이었어요? 20번 문제였고요. 이 5개 남았습니다. 21번 문제, 얘도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세포의 구조를 잘 기억하고 있니?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이제 단답형으로 그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 정도만 물어보고요. 이제 2학년, 3학년 이제 통합과학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걸 조금 응용해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 표를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통합해서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잊지 말고 기억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는요. 이렇게 뭐 동전 모양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중막 보이죠, 그죠? 각각 얘가 핵 아니면 엽록체 아니면 라이보솜 중에 하나라 얘기했었지. 이렇게 이중막 구조를 갖고 동전 모양이 보이는 건 뭐였어요? 엽록체였죠. 아, 엽록체가 있는 거 보니까 식물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B는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 라이보솜이네. 라이보솜에서는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난다라고 배운 거 같지, 그렇지? C는요, 가운데 중심에 있고 이중막 구조죠. 얘는 핵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자, A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에너지가 생성된다라고 돼 있는데 A는 반대로 포도당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성되는 것이에요. 합성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건 아니고 합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에 대한 설명은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기억은 틀렸습니다. X가 되겠네요. 자, 니은 B는 동물세포에 있다. B 뭐였어요?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은 얘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세균조차 있어요. 얘가 라이보솜이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신만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생명의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라이보솜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가 스스로 자기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 그 차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생명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B는요, 자, 동물세포에도 있고요, 세균에도 있습니다. 뭐 식물은 당연히 있겠고요. 자, C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다. 그렇죠? 핵에는 DNA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RNA 있죠, 그렇죠? 왜? 전사된 RNA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 니은디귿이 맞겠습니다. 4번 니은디귿이겠네요. 자, 다음 22번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야, 그렇지? 자꾸 틀리는 문제죠.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 불러요? 얘를 전사라고 부르고요. 얘를 뭐라 불러요? 이걸 번역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렇지? 전사와 번역 과정. 그런데 지금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때? 주형 가닥, 즉 RNA로 전사되는 과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RNA로 전사되는 거는요, 어때요? 상호적 결합을 해서 전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아덴이 있으면 여기에 원래는 DNA라면 타이민이 와야 되는데 RNA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있는 거지. 딱 맞게 생겼지, 그치? 아, 이렇게 보니까 요걸 통해서 얘가 1번이 주형 가닥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 얘랑 반대죠. 얘랑 반대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반대이니까. 그래서 대신에 얘는 뭐가 있는 거야? 타임 대신에 유라실이 있는 거고 얘는 유라실 대신에 타임만 쓰면 된다는 얘기야. 볼래요? TCG죠. 얘도 TCG, T 대신에 U를 쓰면 되는 거야. 똑같지, 그치? 그래서 주형 가닥이 아닌 놈과 RNA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비주형 가닥과 RNA의 이 염기 서열은 동일해요. 염기 서열이.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게 되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세요. 자, 이러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맞춰볼게요, 이제 하나씩. 그럼 여기 완성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완성. 우리가 방금 비주형 가닥은 RNA 염기서열이랑 똑같은 거고 대신에 어떻게 비주형 가닥 DNA예요? 대신에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타임이 있는 거고 대신에 여기는 유라실이 있는 거죠, 그죠? 타임인과 유라실만 바꾸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자 AGC였어요. 그런데 얘가 동그라미지, 그지? 동그라미는 뭐야? GUC라는 얘기야. 그럼 이 자리가 GUC가 되겠죠. 그렇죠? 얘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은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얘도 G가 되고요. 얘는 U 대신에 뭐가 오는 거야? 타임이 오는 거고 얘는 C가 돼요. 그럼 얘랑은 서로 상호적인 결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대신 누가 와요? 얘는 C가 오겠고 얘는 A가 되겠고요. 얘는 G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랑 같은 거지, 그지? 위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얘만 보면 돼. 그럼 얘는 G고요. 그 다음에 얘도 C고 G가 되겠죠. 여기는 아덴이 없기, 아니 여기 뭐였어?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GCG니까 GC죠, GCG. 아, 이게 맥각형, 오각형의 요런 놈이 오겠다라는 거, 단백질로. 쉽지? 자, 그러면 기억. RNA 합성에 사용된 DNA 가닥은 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가 주형 가닥이기 때문에
맞는 거지, 그치? 주형 가닥이 지금 전사가 이루어진 가닥을 주형 가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니은. 기억과 니은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고 돼 있는데 기억의 구한인의 개수, 기억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구한인의 개수는 1개예요. 니은의 구한인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얘가 1개가 될 거예요. 2개가 되기 때문에 2개가 달라요. 틀렸네요. 자, 디귿 A는 오각형이다. 맞네요. 방구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2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이거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배운 거라서 이제 슬슬 중간고사 대비하고 있죠? 그래. 그러면서 열심히 외우고 있지? 그리고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공부했지, 이 부분, 그치? 그래요. 자, 전체 가는요, 지질시대의 평균기온 전체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요, 뭐야 이거? 삼엽충이죠. 뭐 고삼아 연필 갚아야지에서 삼엽충이고요. 고생대의 삼엽충이구나. 고삼아 할 때, 그지? 그렇죠? 이렇게 외웠었죠? 고삼아 연필 갚아야지. 고생대의 삼엽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나의 생물은 고생대에 번성하였다. 그렇지, 바로 나오네. 고삼아 연필 갚아야지 해서 맞고요. 지구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지질시대는 중생대이다. 중생대 보세요. 여기인데 이게 제일 낮은데? 어디가 제일 낮아요? 보니까 뭐 성캄브리아대나 아니면 신생대 쪽이나 하여튼 뭐 다 낮지, 그치? 근데 실제로 제일 낮은 데는 어디냐면 선캄브리아 시대에 눈덩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눈덩이 빙하기. 적도 근처가 영하 50도였어. 미쳤지, 그치? 적도가 영하 50도래. 그럼 극지방은요? 훨씬 더 추웠어요. 진짜 지구 전체가 아니 하나의 눈덩이, 아이스볼 있지, 그치? 아이스볼처럼 어마무지하게 차가웠던 시절이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정도만 확인이 되는 거고 정확히 그냥 마이너스 50도다가 아니라 약 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전 시기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는 선캄브리아 시기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어쨌든 중생대는 이 그래프 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가 온도가 딴 데보다 높다라는 거. 중생대는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웠었지, 그치? 빙하기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는 아니란 얘기야. 딴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생대는 아니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수준에서는 딴 때가 가장 추웠던 시절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생대는 아니다. 왜?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디귿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그래서 4빙 뭐였어요? 3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이 빙하기가 이제 소빙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확 떨어지는 이 큰 빙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빙하기 이것도 빙하기고 어쨌든 4번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돼요? 답은 그래서 밑에 보면 기억과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아마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24번 보겠습니다. 2문제 남았어요.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예요. 생물 다양성도 이것도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 온라인 수업에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서 얘기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생물 다양성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그렇지?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해 기후변화, 서식 파괴 등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렇지?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다 배웠어요,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존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지. 생태계가 유지가 잘 돼야지만 나머지 종 다양성도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모두 여기 있는 유전적 다양성도 많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도 맞는 얘기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옳은 것만 고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학생 나오는 건 되게 쉬워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가 되겠네요. 25번. 얘는 자연 선택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연 선택. 여기서 실험을 잘 봐야 돼. 굉장히 헷갈리거든, 실험이. 첫 번째 과정을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볼게요. 밑에 있는 표까지 같이 볼게요. 자, 실험 과정에서 4명이 한 모둠을 구성한 후 흰색 종이 위에 흰색 바둑돌을 20개, 검은색 바둑돌을 20개를 흩어놨어요. 그럼 당연히 흰색 종이 위에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을 놨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안 보여? 그렇지, 흰 바둑돌이 잘 안 보여요. 검은색은 잘 보인단 말이야. 자, 이해됐어? 자, 모둠은 4명 각각 눈을 감았다가 뜬 다음에 처음 보이는 걸 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자, 처음 보이는 바둑돌을 집어서 종이 밖으로 꺼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선택되겠니? 누가 없어지겠니? 그렇지. 검은색이 제거가 될 거란 말이야. 반대로 종이 위에 남은 바둑돌은 어떤 색이에 주로 흰색이 되겠죠. 자, 바둑돌의 개수를 색깔별로 세어서 기록하고 같은 색의 바둑돌을 남은 개수만큼 추가했어요. 같은 색의 바둑돌을 남은 개수만큼 추가했다는 뜻은 뭐냐? 아, 이 바둑돌을 그러니까 생명으로 봤구나.
생명체가 얘가 지금 살아남은 거죠. 그죠? 얘가 주로 인색이 뭐가 된 거야? 자연 선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남아서 자손을 남겼구나. 왜냐면 두 배로 늘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명체가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아 자손을 남겼구나. 진화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선택된 게 진화된 게 아니라 이건 제거된 거란 말이야.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도태된 거예요. 없어진 거란 말이야. 검은색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케이? 검은색을 선택해서 남긴 게 아니라 검은색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이색의 색깔이 흰색인 경우에는 첫 번째 수행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남은 개수가 13개였고 얘를 자손 남기는 걸 하니까 2배가 되니까 26개가 되지, 그치? 두 번째 시행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더 늘어났단 말이야, 이게. 더 늘어났지, 그치? 세 번째 시행했을 때는 더 늘어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흰색 바탕일 때는 요게 그러니까 이 바탕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종이 있지, 그치? 이 색깔 종이가 바로 이게 아마 환경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환경. 그렇죠? 환경이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결정되게 되면 이 흰색은 그대로 살아남고 이 눈에 띄는 검은색이 아마 뭐 잡아먹혔나 봐. 잡아먹혀서 없어졌나 봐. 그치? 예전에 뭐 지위류 생각나죠? 지위류와 나방 생각나지? 그치? 우리 배웠던 거. 그런 실험을 지금 여기 모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근데 이제 라마에서 이제 실험을 2번 하고요. 흰색 종이를 이제 검은색으로 바꿨어요. 검은색으로 바꾸면 이제 누가 잘 띄겠어, 눈에? 흰색이 잘 띄죠. 그러니까 흰색이 제거된다는 얘기야. 어때? 흰색이 점점, 자, 32개 있다가, 그 다음에 26개 있다가 20개. 점점 줄어들죠, 그죠? 점점 도태되고 있단 말이야. 대신에 검은색은 다시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죠, 그죠? 아, 알았다. 완벽하게 그 흰 나방, 검은 나방. 영국 공업 암화에 의해서 지위류가 사라지고 지위류가 사라지지 않을 때 이 나방의 개체수를 이걸로 모방한 거구나. 바둑도로 모방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되셨죠, 그죠? 아, 알았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에서 우리가 각각 옳은 것들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가 도태됐고 누가 자연 스택됐는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생각한 거랑 좀 반대로 아마 좀 여러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선택된 게 좀 자연 스택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건 제거된 거라는 말이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자, 흰색 종이 위에서 시행 회차가 증가할수록 검은색 바둑돌의 남은 개수는 점차 감소한다. 그쵸? 흰색 종이 위에서 했더니 검은색 바둑돌의 남은 개수는 점차 남은 개수 읽어볼까요? 점차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는 환경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마가 뭐였어요? 마가 뭐였냐면 흰색 종이 위에 바둑돌을 검은색 위로 옮겼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야? 흰색 환경에서 검은색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흰색 환경에서 검은색 환경으로 바뀐 거지, 그치? 그래서 환경 변화가 맞는 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영국의 공업 암화를 의미한 것 같아. 흰색은 공기가 맑았던 걸 의미한 거고, 검은색은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기가 조금 지저분해진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디귿,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연선택이죠. 그래서 자연선택이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겠습니다. 자, 어땠어요? 여기까지. 이게 25문제였고요. 아마 최근에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옛날에 배웠던 내용들이나 특히 이제 화학 부분, 특히 그 다음에 물리학 부분에서 너무 배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났을 거야. 분명히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아, 나 이거 아는데. 배운 적 있는데. 야, 이거 지식만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맞출 수 있는데.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야. 시험 보면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닌데 왜 틀렸지? 이상하다? 여러분이 그거는요,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3학년 때까지 사실 통합과학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제 2학년 때 공부를 안 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는 하세요.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또 볼 거거든. 3월, 6월, 9월, 11월 달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봐요. 그때만이라도 한 2, 3일 전쯤이라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1학년 때 공부했던 그 통합과학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통과 개글 있잖아, 그지? 한 권으로 정리된 거 있잖아. 정말 정리 잘해줬잖아, 내가, 그지? 그걸 보면서 2학년 때 일단 한 번씩 쭉 훑어가면서 시험에 좀 대비를 하세요. 어차피 3학년 때 다시 해야 되거든, 또. 다시 할 때 내용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정말 백지화돼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해요. 근데 2학년 때 그런 연습을 조금씩 해왔다라면 3학년 때는 덜 고생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도 똑같은 통합과학을 볼 텐데 아마 과목에서 내신 과목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좀 손을 놓을 거야. 그러지 말고요. 천천히 있지, 그치? 시험 볼 때 천천히 하루 이틀 전에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 필기하고 공부했던 거. 그러면 계속 좋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서도 여러분 고생 많이 안 해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다 풀어봤고요. 할만 했었지, 그지? 재밌었죠? 그죠? 재밌었어. 다만 아쉬웠던 점이 좀 있으니까 이제 11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아쉬웠던 점을 조금 보완을 합시다. 하루 이틀 전만 해서 읽어보면 돼. 알았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해설 강의 11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